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뒤에 살짝 주황색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저희 합격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것만 봐도 합격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3일차 학습을 들으신 다음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모의 테스트 풀어보실 걸 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의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 자체는요. 대부분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변형해서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풀어보실수록 합격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문자 받기 전에 한 4시쯤에 문자로 한번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 몇 가지 안내 사항들을 보는 도중에 네 번째 항목을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시험 응시하기 전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11일 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 이제 목요일까지 시험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데 내가 신청한 날, 전날까지요. 여러분 모의 테스트를 한 번만 1회만 합격하셔도 여러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셔야겠죠. 근데 모의 테스트 푸는 걸 너무 걱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3일차 코스를 들으신 다음에 모의 테스트를 보신다면요, 반드시 모의 테스트 기본적으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이 3일차 코스는 여러분들의 모의 테스트와 실제 시험 문제를요, 최종적으로 압축한 문제들만, 그러니까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시험을 푸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강의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애석하게 저는 쪽집게 강의 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 중심이라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신다면 파트 4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트 4를 시작할 때는요, 이게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뭐가 50% 정도를 차지하냐면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란 얘기가 사실은 이 시험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이 세 가지를 이 시험에서는 제3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해보험은요,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실 겁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거고요. 상해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상해보험일까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것도 상해겠죠. 예를 들어 제가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등산을 하다 다쳤어요. 뭔가 몸이 다치는 거를 우리는 상해라고 하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서는요, 상해랑 재해라는 용어가 나오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손해보험에선 상해라 그러고 생명보험에선 재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질병보험을 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을 보장하는 건데, 질병보험 나왔다라고 하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암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보험 나왔다, 암보험 생각하자. 간병보험이 나옵니다. 간병보험 나왔다.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애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어렵죠? 간병보험은 치매입니다. 그냥 치매보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해보험은 다치는 거고요, 질병보험은 암보험이고요, 간병보험은 치매보험을 떠올리시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딱 가시잖아요. 3보험 풀 때가 딱 되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상해, 질병, 간병. 상해, 질병, 간병,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일단은 정말로 20-30%는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할게요. 상해, 질병, 간병. 자, 밑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은요, 어디서 정의했냐면 보험업법에서 정의했습니다.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정의자 나오면요, 장애인을 정의한 건 장애인 복지법인데 그거를 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린 건 대부분 법이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상법이 아니에요. 보험업법입니다. 그러면 재산보험을 정의한 게 어느 법이에요? 보험업법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내냐면 밑에 보시면 상법상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험업법이랑 상법은 조금 다르거든요. 상법에서는요, 재산보험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이거를 자주 물어봐요. 단, 상법에 있는 보험편에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재산보험 중 간병보험만 상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빨간색 글씨죠.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병보험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법에는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간병보험은 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질문에 대한 건 여러분들 PD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를 보면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보험계약이 무효된다라는 거 있죠. 무효랑 해지랑 소멸이랑 청약철회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시면요, 1회 특강 1회 보세요. 제가 그거 싹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중간에 죄송한데요. 여러분, 재산보험 물어보면서요, 간혹 그러니까 재산보험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그레이존입니다. 그레이존. 왜냐?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두 개가 섞여 있는 중간의 영역이라 그래서 회색 영역이라 그래서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재산보험이 생명보험인 것도 같고 손해보험의 성격도 생명보험 성격, 손해보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레이존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그레이존 기억하세요. 블루존, 레드존 아니고 그레이존입니다. 다음 볼게요. 네. 보험업법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보험업법에서 아까 재산보험을 정의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업법에서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많이 하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보험을 세 가지로 구분시켜 놨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 손해, 재산입니다. 이거 헷갈려요. 이거 한 번에 싹 다 정리해 주세요. 혹시 어저께 기억 안 나시면요, 1회차 학습하시면 제가 생명보험을 다 분류시켜놨고 손해보험, 재산보험을 분류시켜놨으니까 1회차 학습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보험업법에서는요, 재산보험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설립에서 운영까지도 독립된 재산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요, 상해, 질병, 간병 보험인 재산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많진 않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 모든 보험 종목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 가능하다라는 게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에 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게요. 우리 하나생명에서 질병보험인 암보험 팔아요, 안 팔아요? 판매하죠. 하나생명에서는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다른 기타 우리 손해보험에서도요, 암보험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도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재산보험 겸용 같이 하는 걸 가능하게 했고요, 손해보험도 재산보험 겸용 같이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라이프MD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오늘 배울 재산보험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노란색 보시면요, 중요합니다. 재산보험은요,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요. 생명보험의 일부다 아니면 손해보험의 일부다라고 물어보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재산보험은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요소는 있지만요, 절대로 그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부분들을 문제로 출제하니까 재산보험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별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보험협회에 등록, 여러분들이 보험협회 등록하실 건데요. 이 보험협회 등록하는 거를 어디서 원래 해야 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협회에다가 위탁했고 여러분들은 재산보험을 모집하기 위해 협회에다가 등록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등록에 관련된 거는요, 내일 라이브 때 한번 싹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 조건, 요건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등록할 수 있냐면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써 있잖아요. 쪽집게로 할게요.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여러분,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요.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이 시험이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던가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교육과정 20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수 1년 이내, 1년 이내를 물어봐요. 그리고 밑에 잠깐 보시면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요.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가 3년 안에 이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요,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 등록할 수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경력 등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플러스는 신규 등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경력 등록인데 다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년 이내냐, 3년 이내, 1년 이내냐 이렇게 연도를 좀 물어보니까요. 3년에 1년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보시면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라이프 MD 자격증을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생명보험과 이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등록을 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디다가 등록하면 될까요? 당연히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일 내가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양쪽에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선 이렇게 냅니다.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생명보험협회랑 손해보험협회 양쪽에 다 등록해야 된다. 조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재산보험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의 특징을 보면요. 재산보험의 제가 질문에 대한 건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억하고 있다가, 근데 다시 보기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조금만 있다가 저희가 댓글 퀴즈 하나만 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산보험의 특징을 먼저 보면요. 재산보험은 제가 아까 그랬죠.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면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면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겸용을 허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용은 금지됩니다. 여러분 혹시 파트 1, 2를 먼저 학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일사전속주의 때문에 겸용이 금지됩니다. 같이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설계사분들은 판매하던데요. 하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생명에 소속돼서 한 군데의 손해보험회사랑 연결을 해서 그 회사의 보험, 손해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거를 제외하고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같은 영업, 겸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밑에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건 요겁니다. 자, 재산보험의 질병사망 특약 부과 요건인데요. 어려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계약과 특약이라는 게 있었죠. 주계약과 특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헷갈리시면 어제 강의 보시면 됩니다. 주계약은 뭐였죠? 차량의 본체였고 특약은 차량의 옵션이었죠. 그래서 특약은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이런데 재산보험의 주계약에서는 여러분
질병 사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 예를 들어 질병 사망하면 우리 뭐 기억하자 그랬죠? 질병하면 암이죠. 암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암 사망은 어디에 딸려 있냐면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주계약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것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보장하는데 이게 요건이 좀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기간, 금액, 환급금이 제한이 없는데요. 당연히 제한이 있는 걸 물어보겠죠. 손해보험은 여러분 질병 사망은 보험 기간이 80세까지밖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개인당 2억 원까지만 한도로 둬요. 기억하세요. 기간은 얼마라고요? 80세.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2억.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만기한급금은 납입보험 합계액 이내인데요. 여기 노란색 박스 중간에 보이시죠? 이거는 실제로 요즘 트렌드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실제 나온 걸 적어봤는데요. 손해보험에서도 질병 사망은 보장 가능하다라고 적어놨어요. 왜냐면 자꾸 손해보험에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사망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지금 80세 2억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보험금 지급 방법인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라고 있잖아요. 보험금을 과연 어떻게 주느냐? 특이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뭐냐면, 여러분 생명보험은 제가 어제 예를 들었죠. 제가 월 30만원짜리를 가입했는데, 사망하면 2억 나오는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이거는 정액 보상입니다. 정액 보상이 뭐였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사전에 제가 계약할 때 30만 원 내면 사망하면 2억 줄게요라고 2억을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정액 보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은 좀 달라요. 실손보상이 원칙인데 실손보상은 뭐냐면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0만 원어치가 부셔졌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를 보상해 줄까요? 저한테. 보험회사는 당연히 부셔진 만큼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는데 1,000만 원까지만 보상하겠죠. 이거를 실손보상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죠. 자, 재산보험은요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짬뽕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살짝 안내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피보험이익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보험이익은 물건값이다. 자, 뭐냐? 제가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피보험 이익이 5천만 원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의 가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다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보시면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되고 존재 여부와 귀속이 당연히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 되죠. 무슨 말이냐? 자동차의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게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겠죠. 당연히. 보험사고가 난 다음에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거 1억짜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자,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겠죠. 당연하죠. 5천만 원의 물건값이니까 이 이상으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피보험이익의 최고 한도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 보험의 목적물, 그 재산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보시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동차는 내 물건이니까 물건값이 존재하겠지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은 제 생존이나 사망, 몸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거고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이렇게 표로 좀 분류시켜 놨는데요. 피보험이익 아까 뭐만 존재한다 그랬죠? 생명보험만 존재하고요.
보상 방법은요. 생명은 정해진 금액, 손해는 실손, 그리고 재산보험은 두 개가 같이 있더라. 그리고 보험 기간은 생명보험은 장기고요. 손해보험은 단기고 재산보험은 짧고 단기와 장기가 같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산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요 이 보험 가입의 목적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뉘는데, 어제 학습하신 분들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보장성 보험은 초과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은 초과한다도 알아놓으시라고 했고요. 보장성 보험은 쉽게 얘기해서 내 몸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자, 상해, 질병, 간병 보험은 내 몸에 관련된 보험이니까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질병보험,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제 암보험에는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에 대한 보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까 이 보험은 더 이상 끝난 거겠죠. 그러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망한다면 과연 뭘 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책임준비금만 지급되고 계약은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연금을 가입했는데 연금을 개시되기 전에 제가 사망했어요.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나가는데 그걸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책임준비금은 뭐냐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걸로 사망할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주는데, 반대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상 방식은 정액과 실손, 재산보험은 같이 된다라 그랬죠. 그리고 밑에 실손보상 급부는 보험회사 간 가입 내역 교환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하더라, 비례보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요 실손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볼게요. 네. 자, 어린이 보험이랑 실손의료보험이랑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보험은요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특약으로 다양하게 부과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제 무슨 학습을 했냐면 종신보험을 얘기하면서 종신보험에 다양한 특약들을 붙일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신보험에 이렇게 상해, 질병, 간병을요 특약을 통해서도 붙인다. 주계약도 판매하고 특약도 판매하고 다양하게 판매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서로 분류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해자랑 재해자가, 제가 재해는 상해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상해랑 재해가 있으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질병보험은요 암보험, 건강보험도 당연히 질병에 관련된 보험이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아보험을 어떤 분들은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어디 공에 맞아서 다치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도 신체의 일부다 보니까 치아도 질병보험의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간병보험 나왔다, 뭐 찾으면 되냐면 간병자 찾으시고 치매자 찾으시면 됩니다. LTC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간병보험 때 제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걸 눈으로 익히세요. 그리고 치아보험은 질병보험이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상해보험부터 이제 볼까요? 상해보험부터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하나씩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뭐예요? 상해보험은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 다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상해보험의 요건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세 가지 이 조건을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셋 중에 두 개만 충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세 가지를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부터 볼까요? 급격성.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해야 됩니다. 단순히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밑에 볼까요? 우연성.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당연히 예견되지 않은 상태여야 되겠죠. 외래성 볼까요?
급격하고 우연해야 되겠죠. 외래성이 좀 중요한데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어디요?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질병이랑 조금 다른 건데요. 질병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몸 안에서 뭔가 다치는 건 아니겠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쳐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던가 아니면 날라오는 공에 맞던가 뭐 벽돌에 맞던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자해행위, 자살, 싸움 등은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요, 상해보험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해, 자살, 싸움은요, 상해보험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서 사실은 다쳐가지고 보험 청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질병은 상해 사고의 요건이 아닌가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할게요. 상해 사고 후 그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해가 일어나 상해 사고가 된 다음에 그게 질병이 됐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요. 근데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상해로 인한 질병은 보상이 가능한데요.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냥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요건 기억할게요. 상해로 인한 질병은 보상 가능한데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요건 아예 외우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상해의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거든요. 상해는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뭐 어디 찢어지고 부러진 것보다 사실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로 인한 사망이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할게요. 이게 빨간색 글씨로 제가 노란색 테두리로 해놨잖아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쉬울 것 같은데도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은근히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도 상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겁니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외관상 상처, 그러니까 분명한 상처 자국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상해보험은 엄청 사실 길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 이상이고요.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상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보험이랑 다른데요? 여러분, 상해보험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공에 맞을 확률이 사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직이라고 써 있죠. 사실은 상해는 뒤에 나오겠지만 직업이 중요하지 연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하고 갈게요. 오른쪽 보시면요, 상해보험 주계약에서 기억할게요. 질병 및 일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재산보험에서는요, 질병 사망이 주계약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약으로 빼놨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몇 세 몇 억이었어요? 80세 2억이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자꾸 똑같은 게 나오죠. 제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했어요. 제가 상해보험 가입했는데 암으로 사망했네요. 그럼 아까 뭐 준다 그랬죠? 사망보험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책임준비금 지급한다 그랬죠. 그리고 계약은 소멸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연관이 됩니다. 앞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고요. 맨 밑에 최신 트렌드 문제 한번 볼게요. 노란색 박스 볼까요? 이거 엄청 치사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상해, 재해로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보시면요, 맞네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간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만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합니다. 직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요, 이거 기억하시면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 상해 일반적인 보험은 여러분들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은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져요. 이거 어떤 보험 있을까요? 암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암보험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져요.
나이가 많으면 회사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이 그렇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률이나 분단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해보험이다. 이게 뭐냐? 분단율, 단일률 뭔가 묶어놓는데 이 묶어놓는 거를 뭐라냐면 직업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팁 하나 드릴게요. 분단율, 단일률 나왔다. 딴 거 보지 마시고 무조건 상해보험이다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분단율, 단일률 나왔다. 상해보험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보험료를 만기에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 건데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험에서 나오는 거 중에 순수보장형만 판매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 오답이에요. 그냥 기억하세요. 순수보장형은 나중에 보험료를 안 돌려주는 게 순수보장형이고 만기 환급형은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 시험 문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학습하시는 거에 순수보장형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만기 환급형 상품 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제가 이렇게 했죠.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직종별 위험 등급을 통해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상해보험은 기억할게요. 직업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상해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분들이 더 이제 중요하겠죠. 나이는 상해보험에서 중요하지 않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꾸 어려워요. 그러면 길 가다가 축구공에 맞을 확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은 당연히 다칠 확률이 좀 높은 고위험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직업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제가 피보험자인데 직업이 변경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 변경됐는데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직업으로 변경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군인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됩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바뀌거든요.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사고 발생 위험이 반대로 높은 직군에서 낮은 직군으로 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위험이 별로 덜한 예를 들어 사무 직군으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별로 위험 등급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험료를 바꾸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5등급으로 구분하고요. 등급에 따라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5등급과 각 등급에 따라 3단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5등급, 3단계 기억하세요. 다음 볼게요. 자, 직업이 변경되면 제가 보험료도 바뀔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요, 이거를 통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바뀐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만일 알리지 않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해 줍니다. 회사가 너 위험 직군에서 위험하지 않은 직군으로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직군에서 위험 직군으로 올라갔네. 그럼 너 보험금 좀 깎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펼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요게 좀 중요한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내요?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올리는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요? 1개월 내에 회사는요 보험료를 올리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몇 개월이요? 1개월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계약자는요.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면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알렸어요. 그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파란색 글씨 잘 보이시나요?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거를 기간을 두고 1개월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 왜냐면 회사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직업이 변경된 거는요. 고객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박스 볼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빨간색 가로치기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상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돼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시험 문제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경된 직업을 제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만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맨 밑에 잠깐 볼게요, 여러분. 무직인 A씨가요. 버스 기사로 취직하고 일하고 있던 중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무직이었다가 버스 기사로 취직한 거를요, 알리지 못했어요. 근데 집에서 대청소했네요. 그럼 버스 기사로 바뀐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변경된 직업을 알리지 못했지만 이 사고 자체가 내가 변경된 직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버스 기사이지만 제가 뭐 하다가 다친 겁니까? 대청소하다 다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직무와 관계가 없다면 전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제가 채팅창보다 좀 웃게 됐는데, 예, 여러분들 이게 좀 빨리 치다 보면 이게 다른 걸 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랑 저희 순서랑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채팅창을 좀 옆에다 올려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순서가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채팅을 이제 PD님이 좀 답을 해드릴 거고 저희는 또 열심히 질병보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질병보험 나왔다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암보험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암보험은요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있었죠. 여기선 가운데에 또 뭐가 들어갔죠? 실손의료보험도 대표적인 질병보험이겠죠. 자, 그리고 이 질병보험은 주기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요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는 등의 인구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나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서 의료비들이 증가되고 있죠. 예,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질병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 확대로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은 앞으로 중요성이 커질까요? 낮아질까요? 여러분, 질병보험 당연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다음 보시면요. 질병으로 그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상해는 뭐가 있었죠?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있었잖아요.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계속성이랑 내재성이 필요합니다. 계속성은 뭐냐?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장애고요. 내재성은 뭐냐면 질병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상하네요. 옆에 볼까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어요. 이거는 여러분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경우 당연히 상해입니다. 왜냐? 물건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외래성이 인정된 거죠. 근데 제가 허리를 다치긴 했는데 이 허리 다친 게 노화로 인한 요통입니다. 몸 안에 내재되어 있죠. 이거는 당연히 뭘까요? 외래성이 아니니까 내재성이니까 질병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질병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는 당연히 외부적인 물건 요인을 인정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채팅창 보니까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해보험은 잡이었죠. 그리고 직업이었죠. 질병보험은 당연히 직업이 아니라 연령이 중요하겠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 헷갈려요. 암보험 생각하시라 그랬죠. 암보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상해보험 보시면요. 보험기간이 아까 몇 년 이상이었죠?
1년 이상입니다. 미만이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1년 안쪽이 아니라 1년 그 위쪽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질병보험은 대체적으로 몇 년일까요? 10년 이상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가입 연령은요. 상해보험 아까 그랬죠. 연령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일부 위험 직군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보험은 좀 단서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가입 가능합니다.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이상,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 그리고 고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제한이 걸리죠. 특징 볼까요? 상해보험은 주보험에 아까 질병사망 부과 불가능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질병사망을 특약으로 넣고 손해보험은 80세 2억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썼고요. 5등급 3단계 기억하시면 좋죠. 질병보험은요. 일반 사망 보장 없어요. 질병보험도 특약으로 보장 가능하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고요. 특화 질병 보장 상품이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몇 가지만 보장하는 거예요. 질병의 몇 가지만 보장한다. 그럼 여러분들 보험료가 쌓여 적어요. 질병보험 이만큼 보장하는데 그중 몇 개만 빼서 특화 질병 몇 개만 빼서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면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보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암보험이 나왔네요. 이 질병보험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암보험이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보험은요,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으로요, 암 진단, 치료, 수술 등의 치료 자금을 주고요, 암으로 인한 요양 자금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만기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면 만기 환급형이었고요. 만기 환급금이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순수 보장형 보험이었죠. 그래서 만기 환급형이나 순수 보장형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만기 환급형이냐 순수 보장형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수 보장형으로만 설계하는 상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기서 암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만 설계됩니다 라고 얘기 나오면 당연히 오답입니다. 같이 설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특정암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암 중에 위암, 폐암, 간암 이렇게 좀 확률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발병하는 암들만 보장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몇 가지 암만 보장을 하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특정암이라고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비쌀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암들은요 다 보장을 하는 건데 특정암들은 몇 개만 빼서 보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해지겠죠. 고해감 볼까요? 고해감은 뭐예요? 암 중에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을 고해감이라 그러고요. 소해감은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을 소해감이라고 합니다. 고해감 보시면요. 뼈암, 혈액암과 같이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고 소해감은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과 같이 확률은 높지만 치료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보다 적은 암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요. 암은 영기에서 사기로 구분을 하죠. 우리가 사기로 갈수록 말기라고 하죠.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기암을요,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이라 그래서요, 아직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한 암들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아직 쉽게 얘기해서 암이 아닌 상태, 영기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암 관련 보험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10에서 20%만 지급한다.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내니까요. 기억할게요.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만 지급을 해줍니다. 오른쪽 보면요, 위에 보시면 암보험은 어떻게 판매해요? 주계약과 특약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한다 그랬죠.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재산보험 자체가 주계약, 특약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 트렌드 문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노란색 박스 보시면요, 고해감과 소해감의 기준은 누가 만들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고해감엔 소해감엔 뭘로 드는 거는요, 보험회사에서 변경시킵니다. 이거를 생명보험협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이 고해감과 소해감을 구분하는 기준과 변경은 누가 하냐면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각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혹시나 이거
질문에 대한 것들은요, 피디님이 좀 답변을 어느 정도 드릴 부분들은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조금만 강의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끝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암으로 직접 치료를 받아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 암 보장계실 이후에 제가 암으로 직접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을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암에 대한 책임 계실 이후에 입원 치료를 받는데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만기가 80세 만기짜리인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암보험 안에 이 입원보험금 특약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80세가 됐는데 만기가 됐는데도 제가 아직 입원 중이에요. 그럼 이게 보험이 종료가 돼야 될까요? 그걸 시험 문제 내거든요. 아닙니다. 해당 최고, 그러니까 계속 입원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요, 회당 최고 한도일을 기준으로 암 입원보험금을 계속 보장해 줍니다. 자, 다시요. 만기가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입원을 하고 있다면 그 회당 최고 한도 180일이면 180일 그 기간까지는요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죠.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계속 중인 입원은 계속 보장된다? 이게 정답이고요. 보험기간 만료 시 보장도 종료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X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회색 박스 볼까요? 면역력 강화 치료, 암 치료 후유증 및 합병증, 이런 것들은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데 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장할 수 없고요. 암 치료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보장하지 않고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입원만 보장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는 경우는 암사망보험금이 특약을 통해 지급된죠. 왜? 아까 우리가 질병 사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계약에 부과할 수 없었으니까 특약을 통해서 나가겠죠. 다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암보험을 여러분들 중에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갱신형 암보험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은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점이 지나면 보험료가 변동되겠죠. 자, 오른쪽 볼게요. 보험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이라 그랬죠. 질병보험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 상해보험 몇 년이에요? 1년 이상이었죠. 미만 아니에요? 이상이에요. 그리고 가입 연령은 질병보험이랑 암보험 똑같은 거니까 15세 이상이고 고연령 가입 제한됐죠.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증가합니다. 자, 노란색 박스 하나 있네요. 노란색 박스. 상법에서는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오는데요. 질병보험의 보험 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병보험의 보험 기간과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사실 상법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당연히 각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없다.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요,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학습만 하시면 정말 9문제는 맞출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니까 잘 학습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일정 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된 면책 기간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암보험 가입하면 언제부터 보장된다 그랬죠? 일반적인 암보험들은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고 있거든요. 면책기간 뭐예요?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면책기간이랍니다.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가입 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금 차등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볼게요. 제가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90일이 지났다 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암 걸리면 1억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가입해서 2년 안에 암에 걸리면 1억이 아니라 이 1억의 50%만 지급받고요.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억을 받는 보험.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다 받지 않고 그 앞부분에서는 좀 덜 받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를 다 주는 이렇게 보험금을 차등해 놓은 상품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암보험인데요. 사실 이 보험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실손의료보험이랑 암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입니다. 물론 상해보험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질병보험에 분류를 시켜놨고요. 자, 실손의료보험 뭐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병원 갔다 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병원 진료비 우리 영수증을 보면요. 왼쪽에는 급여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비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과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 부담금 한도를 뺀 나머지를 보장하는 게 실손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의료비 보험, 병원비 보험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청구를 많이 할 확률이 높은 이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손의료보험은 이렇게 만일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예전에는요, 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실손의료비가 대부분 어떤 A라는 상품이나 B라는 상품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2018년 4월부터는요, 이게 변경이 돼서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 안에다가 이걸 넣을 수가 없어요. 실손의료비만 따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하는 건 뭐냐면 현재 특약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어떤 상품의 특약을 통해서 실손의료보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형 상품, 즉 별도의 상품으로만 가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겠죠. 아니면 더 많이 가입하면 더 많은 치료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어치 다리가 부러졌다고 칠게요. 근데 그 의료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A라는 보험회사, B라는 보험회사, C라는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를 다 가입한 다음에 자기 부담금 없다고 치고 300만 원씩 다 청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면 다음 보시면요. 자,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법상 실손 보상의 원칙은 보상 책임액을 비례 보상한다. 예전에는 이 보상 책임액을 잘 안 물어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보상 책임액을 자주 물어봅니다. 비례 보상하는데요. 비례 보상한다는 거는 A라는 보험회사랑 B라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를 같이 넣어놨다고 칠게요. 만일. 근데 결국에는 내가 300만 원어치 제가 다리가 의료비가 나왔다고 부러져서 300만 원 의료비가 나왔다 쳐도 결국 300 청구하지 않고 그 300을 A라는 보험회사랑 B라는 보험회사랑 각각 나눠서 받는다. 이거를 비례보상인데요. 이거는 납입한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가 기준이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이게 많이 물어봅니다. A라는 보험회사랑 B라는 보험회사에 과연 보상 책임액을 얼마를 놨더냐, 각각 다를 거거든요. 같을 반반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보상 책임액을 얼마로 했냐에 따라서 비례 보상된다. 각각 지급받는 보험금이 의료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복 계약이 있더라도 결국 비례로 보상하겠다는 거고, 보상 책임액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예요. 건강검진 비용을 여러분들 실비 청구한다 하잖아요.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 비용 안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과 진료 같은 경우 제외되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를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치과 진료 같은 경우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실손보상의 원칙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상법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의료법으로 간혹 바꿔 출제하기도 합니다.
요거까지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비를 먼저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서 뒤늦게 판매했고요. 꼭 기억하세요. 실손보험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먼저, 단체 회사에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먼저 판매됐고요.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뒤늦게 판매됐습니다.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실손의료보험을 또 얘기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에 특약이 있네요. 아까 실손의료보험 특약 안 된다며요. 여러분,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특약으로 넣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실손의료보험이 지금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체에 특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손을 가입한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요즘에 업계에서는 착한 실손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기본형이라고 써 있고요, 특약 1, 2, 3이라고 있어요. 특약 1은 뭐냐면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보장, 그리고 특약 2는요 비급여 주사료 보장, 그리고 특약 3는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를 보장한다. 다 아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 눈으로 익혀만 주세요. 기본형이 있고요, 특약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노란색 박스를 한번 볼게요. 그거 보시면요, 표준형과 선택형이 있고요, 급여 비급여 모두 표준형은요 80%를 보장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자기부담금입니다. 근데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급여가 90%고 비급여가 80%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표준형과 선택형의 이 퍼센테이지를 묻습니다. 기억할게요. 표준형은 급여 비급여 모두 80이고요. 표준형은 모두 80이고 선택형은 급여는 90, 비급여는 80이더라. 기억하시면 문제 맞추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요, 노란색. 자기부담금의 비율은요, 기본형과 특약이 서로 다르다라고 물어보는데 서로 다릅니다.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약은 비급여 항목만 해당된다. 맞습니다. 특약은 비급여 항목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약은 입통원 구분이 없다. 맞습니다. 특약은 입통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할게요. 어렵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망하면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네, 실손의료비도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된다. 동글뱅이 요거 기억하시면 실손의료비 어떤 문제가 나오셔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실손은 그럼 얼마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면요, 2번은 최고 5천만 원 이내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통원은 외래 처방조제비 합산으로 1일당 최고 30만 원 이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비례보상 원칙을 따지죠. 근데 그러면 실손보상은 중복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디 실손이 있으면 또다시 실손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누구도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보험 설계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실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네. 자, 이제 거의 막바지가 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례를 볼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를 했어요. 근데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 개인 실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질병 경력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보험회사에서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개인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 가입해 준대요. 그럼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두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큰 문제였거든요. 다음 볼까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단체 개인 실손보험간 연계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요, 퇴직자의 단체 실손보험 해지해서 개인 실손이 없는 퇴직자가 보장을 공백이 생기는 거를 해소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미리 가입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실손을 또 가입해야 되면
보험료가 2번 나가는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다음 볼까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제도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는요. 기준이 좀 있는데요. 단체 실손보험에 일단 5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이상 일해야 될까요? 5년 이상 가입해야겠죠? 1개월 이내에 빨리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문제의 숫자를 좀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출제되면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 정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1개월 이내 변경해야 되고요.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된다. 요 정도만,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요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에 빠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희 뭐 특강이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신 분이 실제로 나오면서요, 뭐라고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오는 문제인데요. 실손의료 보험에 거의 뭐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 시험은. 근데 유일하게 계산 문제라고 하면 보험 나이 계산하는 거랑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요 문제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바뀔 수는 있다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실손의료 보험에 제가 2개를 가입한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은 안 되지만 2개가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 보상하겠죠. 이 사례인데요. 입원 치료비가 3천만 원을 발생했어요. 근데 계산하기 편리하게 자기 부담금은 없어요. 그럼 3천만 원 다 받을 거예요, 회사로부터. A보험회사에요. 제가 가입 금액이 보상 한도가 1천만 원 있고요. B보험회사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한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죠. 비례 보상은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상 책임액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이 1천만 원이랑 3천만 원이 더 중요해요. 그럼 실제 보상되는 금액, 노란색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문제 낸 다음에 노란색은 안 보이게 하고, A보험회사에서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시면요, A보험회사의 실제 보상 금액을 보면 입원 치료비는요, 얼마 발생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밑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보상 책임액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A보험회사, B보험회사가 얼마였습니까? 4천만 원이겠죠? 1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A보험회사, 전 지금 A보험회사의 보상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A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액 1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4천분의 1000이잖아요. 그럼 4분의 1이죠. 그러면 3천만 원의 4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750만 원이 되거든요. 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기억할게요. 자, 3천만 원. 내가 입원 치료비 받아야 되는 돈 곱하기 보상 책임액 2개 더한 거 밑에다 놓고요. 위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회사의 보상 책임액을 더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보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간병보험은요, 무슨 보험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매보험만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보험은 뭐죠? 간병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피보험자가 아픈 경우를 보장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장기 요양 상태를 얘기하고요. 2번째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얘기하고요. 3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중증 치매 상태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3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간병보험 3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잠깐만 볼게요. 자, 보시면 간병보험은 장기 요양 상태가 있다 그랬죠? 이 장기 요양 상태는요, 기준이 있는데 몇 세냐면요,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봅니다. 노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을 가졌어요. 근데 만 65세가 안 돼요. 그래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걸 장기요양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좀 많이 조금 얘기하는데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좀 충족을 하고요. 다시 이 사람이 이동을 먼저 할 수 없어야 돼요. 이동을 할 수 없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이게 만족을 하고 나면 그 중에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동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고요. 이거를 만족한 상태에서 식사나 화장실 사용하기나 목욕하기나 옷 입기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됩니다. 자, 장기요양 상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장기요양 상태가 아니라 중증 치매 상태죠. 마지막 거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중증 치매 상태는 뭐냐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걸 의미하고요. CDR 척도,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 검사는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3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있고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여러분, 민영자 들어갔으니까 어딜까요?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적자 들어갔으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먼저일까요? 국가가 먼저 해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 일반 보험회사가 먼저 장기 간병보험을 판매했고요. 국가는 그 뒤에입니다. 2003년이 일반 보험회사고요. 2008년이 국가 공적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뒤에가 이제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를 저희가 하고요. 민영 이제 끝났기 때문에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를 하고요. 보험금 지급 방식은 정액이랑 실손보상형을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뭐 치매에 걸리면 얼마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를 하고요. 상품 구조는 연금형,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 뭐 특약형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 구조가 되어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로서요. 만 65세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 등급을 판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요. 민영이 먼저냐 공적이 먼저냐 이런 걸 좀 더 물어보니까요.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역선택 방지를 위한 면책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병보험 같은 경우 면책 기간이 있어요. 면책 기간이 아까 암보험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90일 정도의 그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면책 기간을 설정을 해놓죠. 이 역선택은 내일 말씀드릴 건데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면책 기간은 언제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데 일상생활 장애 상태인 경우에는요 90일이고요 중증 치매 상태인 경우에는 2년입니다. 요거를 많이 물어보죠. 90일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고요 2년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며칠이요? 90일의 면책 기간, 중증 치매 상태는 2년이 지나야지 보장을 해주는 면책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질병이 아닌,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이렇게 치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근데 재해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매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 및 중증 치매 상태가 왔다라고 해당을 하면요 면책 기간이 없겠죠.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90일 2년의 면책 기간이 없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왔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같은 인지 기능의 장애가 오면요, 간병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게 또 트렌드처럼 문제가 또 튀어나와 버렸죠.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에 장애됐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데 인지 기능에 장애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간병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간병보험의 보험 기간은 일부 80세 만기형을 제외하고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이 언제예요? 종신입니다. 이 보험의 기간은, 간병보험은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80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신이다. 이거를 문제로 내니까 기억할게요. 대부분 종신이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를요, 많이 오답으로 출제하는 게 이 간병보험을 언제부터 가입 가능하냐, 뭐 상품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은 30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뭐 60세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은 30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발이 필요한 상태, 180일이냐 90일이냐에 따라 당연히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뭐 180일을 뭐 수발을 필요하는 뭐 보장하는 거, 뭐 90일을 보장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요.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간병보험,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연금으로 타겠고 했는데 간병연금을 다 탔어요. 그러면 계약은 당연히 소멸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은 소멸되는데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간병보험은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씁니다. 고정제도가 아니에요. 변동제도인데 이게 뭐냐? 실제 위험 발생률과 가입 당시 예상 위험률이 다를 경우에 중도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 그냥 막 바꾸면 안 되니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요,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요, 보험료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데 변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갱신형 말고요, 있는데 이게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요, 이게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위험 발생률에 따라서요, 이 위험률이 다르게 산출이 될 경우에 어디다 허락받는다고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인가를 받아서요, 보험료를 중간에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험률 변동 제도라고 합니다. 요것까지 알으시면요, 간병보험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마지막 겁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일반적인 가입 조건으로 대부분 만기가 종신이고요. 몇 세부터 가입 가능하다고요? 30세 이후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허락 맡아야 된다고요? 이거 위험률 변동시키려면 금융위원회에다가 허락 맡아야 된다.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자꾸 나오니까 눈에 거슬리시죠? 금융감독원은 이 시험에서 2번 물어볼 겁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내일 공부할 거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민원 때 한번 나오고요. 이것도 내일 배우실 건데, 보험중개사를 등록하는 곳이 금융감독원 2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진 다 거의 금융위원회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좀 찍어드릴 거고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배운 게 파트 3, 오늘이 파트 4, 내일이 파트 1, 2를 같이 할 겁니다. 내일까지만 딱 공부하신 다음에 모의 테스트를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 전날까지 지금부터 모의 테스트 한 해만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모의 테스트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풀어야죠. 근데 모의 테스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기에는 좀 찝찝하신 분들은 뭐만 공부하자고요? 어제 강의 쪽집게 1일차, 그리고 오늘 강의 2일차, 내일 강의 3일차. 이거면 이 방대한 양의 학습을 저희가 3일로 좀 줄여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이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근데 말이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좀 이해가 덜 되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